다음은 459번. 전형적인 속시식물 잎의 기공 개폐 기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정산작용을 1로 보게 되면 1은 힘에 비례합니다. 힘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1의 양은 많아지게 됩니다. 정산은 수분 정발을 정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정산에 대한 힘은 전기압 부종량이라 합니다. 전기압 부종량은 포화 수전기압 에서 현재 대기의 수전기압을 뺀 값이 전기압 부종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에 대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산에 대한 양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1은 저항에 대해서 반비례합니다.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1의 양은 많아지게 됩니다. 정산작용에 관여하는 저항은 하나는 경계층 저항이라 합니다. 경계층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산작용은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공 저항이라 합니다. 기공 저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산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오픈되어 있는 용기에 물이 들어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액상입니다. 액상은 포화되어 있으니까 포화되어 있는 곳에서 물 입자가 대기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힘, 이것을 포화 수전기압이라 합니다. 대기 또한 물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의 물 분자가 다시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 이것을 대기의 수전기압이라 합니다. 이 두 힘의 합이 실제 힘의 크기가 되게 됩니다. 얘는 힘이 크기가 크고 얘는 힘의 크기가 작으니까 두 힘에 대한 전체 힘의 합은 이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전기압 부종량이라 합니다. 그래서 전기압 부종량은 여긴 이 힘의 크기에서 포화 수전기압의 크기에서 대기의 수전기압의 크기를 뺀 값입니다. 경계층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경계층 저항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상대 습도가 100%이고 여기는 상대 습도가 50%라고 가정한다면 물 표면의 경우에는 100%와 50%가 바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물 표면에 굉장히 습도가 높은 공기층이 얇게 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형성하고 있는 이 물 표면에 습도가 높은 이 공기층을 경계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제로 형성되는 힘의 크기는 전기압 부종량만큼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경계층 저항이라 합니다. 기공은 식물의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뚫려 있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멍이 얘는 크기가 작고 얘는 구멍이 크기가 크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구멍이 크면 당연히 물질들이 이동할 때 저항은 작다가 되게 되고, 구멍이 작으면 저항은 크다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기공 저항이라 합니다. 이 형태는 기공의 크기가 작다 이퀄 기공 저항이 크다가 되게 됩니다. 기공의 크기가 크다 이퀄 기공 저항은 작다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산에 미치는 환경의 효과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온도와 습도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질 때, 습도가 낮아지는 것을 건조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고온 건조한 조건이 되게 되면 정산에 대한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계층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은 바람이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바람이나 온도나 습도에 대한 것은 식물체가 바꿀 수 있는 변인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이들에 대한 것은 환경으로부터 식물에 주어지는 자극이 되게 됩니다. 앞에서 항상성 설명할 때 항상 생물은 자극에 대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에 상반되는 힘, 이것을 반응이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거나 건조한 조건이 되거나 혹은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이들은 전부 정산에 대한 것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식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에 반대되는 힘을 발휘해야 되겠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이때 반응은 정산을 줄여야 됩니다. 이때 정산을 줄이기 위해서 기공의 저항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정산 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공의 저항을 증가시키면 되지, 기공 저항이 증가가 된다는 말은 기공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기공의 크기가 작아진다를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기공이 닫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식물은 고온 건조한 조건이나 강한 바람이 불 때 기공을 닫아가지고 과잉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게 됩니다. 반대로 정산작용을 활발하게 해야 될 때는 기공을 엽니다. 이것을 기공 저항을 낮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기공의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같은 말이 기공을 연다가 됩니다. 이와 같은 기공에 대한 크기, 기공 열림, 기공 닫힘에 대한 것은 공변세포라고 하는 표피세포가 있습니다. 이 공변세포는 표피에 있는 표피세포이지만 특이적으로 표피세포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근데 공변세포는 특이적으로 엽록체가 있는 식물세포입니다. 이 공변세포가 팽합이 증가가 되게 되면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공변세포의 구조적인 특징이 기공을 열리게 만드는 원인은 공변세포의 세포벽의 두께 차이 때문입니다. 공변세포의 세포벽은 안쪽 세포벽은 두껍고 바깥쪽 세포벽은 얇습니다. 공변세포의 양쪽 끝에 있는 세포벽은 서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 세포벽은 두껍고 바깥쪽 세포벽은 얇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들어와 가지고 팽압이 형성이 되게 되면 두꺼운 쪽은 저항이 크니까 힘이 많이 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얇은 쪽은 저항이 작으니까 힘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바깥쪽 세포벽을 밖으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팽압이.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이 밖으로 이렇게 팽창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여기에 셀룰로즈 미세원 섬유의 배열 형태가 방사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세포벽에 셀룰로즈 섬유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때 힘이 가해지게 되면 셀룰로즈 섬유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들에 대한 간격은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바뀌지 않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이 밖으로 팽창하게 되면 이 바깥쪽의 세포벽이 안쪽의 세포벽을 밖으로 당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셀룰로즈 섬유에 대한 길이는 같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흰색의 형태에서 노란색의 형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림 중심이 아니라 글 중심이니까 여기는 글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기공의 열림과 기공의 닫힘이란 뜻이지 개폐라고 하는 것은 열림과 닫힘이란 뜻입니다. 이 기공의 열림과 닫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식물체 내부의 CO2의 농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CO2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기공은 열리게 됩니다. 기공이 열린다는 것은 기공의 크기가 커진다. 기공 저항은 작아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CO2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공은 닫힙니다. 기공이 닫힌다는 말은 기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기공 저항이 커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기작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공 열림과 기공 닫힘에 대해서 잘 밝혀져 있는 기작은 빛이 주어질 때, 이때 빛은 청색광에 대한 것입니다. 청색광이 주어지게 되면 청색광에 대한 광수용체가 제아크산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제아크산틴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기공 개폐에 관여하는 청색광 수용체 이름을 적으라고 하게 되면
제아크산틴이라 하면 됩니다. 이 제아크산틴이 활성화되게 되면 이것에 의한 신호 전달이 공변세포막의 양성자 펌프를 양성자 ATPase 양성자 펌프를 활성화시킵니다. 화살표 위로는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양성자가 수소이온이 세포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우리는 글자로 외워야 됩니다.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변세포막에 있는 ATP 가수분해 효소가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수분해 시킬 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소이온을 밖으로 펌핑을 합니다. 그러면 바깥쪽이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안쪽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수소이온에 대한 것은 농도가 높을 때 pH는 낮다라고 표현하고 낮을 때 pH는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수소이온에 대한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양이온에 대한 농도 차로 인해서 전위차,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기 에너지 때문에 칼륨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칼륨은 유입이 되어서 전기적인 에너지에 대한 균형은 맞추려고 하지만 문제는 pH에 대한 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들어올 때 얘가 들어와 버리면 이제 먼저 들어와 있는 칼륨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들어올 때 염소이온을 함께 같이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수소이온이 세포 밖으로 방출되게 되면 이것에 대한 힘이 칼륨의 유입을 먼저 야기시킵니다. 칼륨이 유입되게 되면 이후에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이 함께 유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갔던 수소이온은 그대로 들어오고 칼륨과 염소이온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포 내에 KCl의 농도가 증가가 되니까 세포질에 삼투압이 증가가 됩니다. 조금 전에 삼투압이 증가가 되게 되면 삼투 포텐셜은 감소가 되게 된다. 삼투 포텐셜이 감소가 되니까 수분 포텐셜은 증가가 되게 된다. 수분 포텐셜이 감소가 된다. 수분 포텐셜이 감소가 되니까 물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물이 흡수가 되게 되면 팽압이 형성되게 됩니다. 팽압이 증가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팽압이 증가되게 되면 기공이 왜 열리는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기공이 열리게 됩니다. 기공 닫힘에 대한 것은 건조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식물이 건조한 상황이 되게 되면 잎의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게 되고 뿌리에서 ABA가 대량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원래 ABA는 식물체의 몸 전체에서 만들어지는 식물 호르몬인데 건조한 조건이 되게 되면 뿌리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ABA가 물관을 따라 잎으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뿌리에서 잎으로 하는 것은 물관이라 그랬지.
그래서 물과는 물과 무기염류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무기염류는 물관이든 체관이든 다 있습니다. 지금은 성분에 따라서 물관, 체관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이동 방향에 따라서 물관, 체관이 나뉩니다. 뿌리에서 잎으로 가는 것은 물관이고 잎에서 다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체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ABA가 공변세포를 자극합니다. 잎에 있는 공변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공변세포에서는 ABA에 의한 신호 전달이 하나는 pH를 높이고 또 하나는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켜 줍니다. 이 중에서 이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칼슘에 대한 농도 증가니까 공무원 시험은 칼슘의 농도 증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칼슘의 농도가 증가가 되게 되면 이 칼슘의 농도 증가는 먼저 칼륨의 유입은 억제합니다. 대신 염소이온의 유출을 촉진시킵니다. 염소이온이 유출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음이온이 유출되는 것이니까 막이 탈분극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전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칼륨이 유출되게 됩니다. 염소이온과 칼륨이 유출되니까 공변세포의 세포질에 삼투압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적으면 되겠지. 삼투압이 증가되니까 삼투 포텐셜이 잘못 적었다. 삼투압이 감소가 되는 거지. 빠져나가니까 삼투압이 감소가 됩니다. 삼투압이 감소가 되면 삼투 포텐셜이 증가가 되게 되고 삼투 포텐셜이 증가가 되니까 수분 포텐셜이 높아져서 물이 방출되게 됩니다. 물이 유출되니까 팽압은 수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팽압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팽압이 감소가 되면 반대로 작용을 해서 기공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공이 닫히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기작을 보여준 것이고 얘는 기공이 열릴 때에 대한 대표적인 기작을 보여준 것입니다. 1번에 수분 부족에 반응하여 생성되는 ABA는 기공 열림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공 닫힘을 촉진하는 것이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에 광합성 결과로 잎의 공기층의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면 기공이 열린다. 참이다. CO2의 농도가 감소가 되게 되면 기공이 열린다. 3번에 공변세포가 주변 표피세포로부터 칼륨을 능동적으로 축적할 때 기공이 열린다. 칼륨을 흡수하게 되면 기공이 열린다. 여기에 있는 이 표현 자체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식물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단어에 대한 것은 크게 여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공 교재에서 칼륨이 유입될 때 유입되는 통로는 칼륨 채널이라 합니다. 그래서 채널이란 단어를 쓰는데 능동적이란 말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칫 능동수송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얘는 칼륨 채널을 통한 촉진 확산입니다. 4번에 공변세포는 세포벽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외워야 되겠지. 두께가 안쪽은 두껍다, 바깥쪽은 얇다. 부풀었을 때 바깥쪽으로 휘어지도록 셀룰로즈 미세 섬유라 해도 되고 미세 원섬유라 해도 되고 이때 미세 섬유가 배열되어 있다 해서 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방사상 배열이기 때문에 참이다. 5번에
공변세포의 팽압이 증가하여 기공이 열리면 정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지, 참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60번에) 식물의 물관을 따라 물이 줄기의 아래에서 잎이 있는 위쪽 방향으로 수송되는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전에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할 때, 즉 물관액이 이동할 때 관여하는 힘은 정산작용과 물의 응집력과 이것에 형성되는 장력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가설을 정산, 응집력, 장력설이라 합니다. 주된 것은 응집력이지만 어쨌든 모세관 현상이니까 모세관 현상에 부착력이라 해도 되고 흡착력이라 해도 되고, 부착력이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산, 응집력, 부착력, 장력. 수용부 세포에서 물관 세포로 물의 능동 수송, 물의 능동 수송이란 말 자체가 승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 물관에서 물의 이동에 관여하는 요인으로서 얘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1번에서) 식물 채관부에서의 당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동의 주된 형태는 설탕입니다. 채관부 내 공급원 쪽 압력은 수용원 쪽 압력보다 낮다. 공급원 쪽이 압력이 높기 때문에 수용부 쪽으로 밀어준다 그랬지. 이것을 양압에 의한 압류설, 부피 유동이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옳지 않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에 공급원으로부터 채관으로의 당 이동에는 대체로 에너지가 소비된다. 적재가 될 때는 강제로 수송하는 것이니까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급원 쪽 채관에서 수용원 쪽 채관으로의 당 흐름에는 채관부 내의 물의 이동도 관여한다. 당연히 용액이 이동하면서 당이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당은 개별적으로 설탕이 입자 상태에서 이동할 수는 없겠지. 4번에 채관으로부터 수용원으로의 당 이동에는 심플라스트 경로와 아포플라스트 경로가 모두 관여한다. 이것은 공급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원 세포에서 채관부로 당이 수송이 될 때도 심플라스트 경로와 아포플라스트 경로가 모두 관여하게 됩니다. 이건 5번이어야 되는데, 동반세포는 채관 요소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렇지, 참이다. 조금 전에 채관 요소의 경우에는 얘는 핵이 없고 세포질로만 구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채관 요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면 동반세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됩니다. 얘는 이름을 왜 동반세포라고 지었냐면 동반자의 그 동반입니다. 얘는 하나의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 하나는 동반세포가 되고 하나는 채관 요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게 되고, 채관 요소가 죽어버리게 되면 동반세포도 같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고 죽을 때 같이 죽는다 해서 정말 애절한 동반자지. 그래서 이름도 동반세포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다음 462번에 식물세포에는 설탕과 수소이온을 동시에 세포막 안으로 나르는 공동수송체가 존재한다. 여기에 수소이온이 들어올 때 설탕이 함께 들어온다. 하지만 설탕이 세포 안에 축적되면 양승자 펌프를 이용해 수소이온을 세포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얘는 양승자 펌프라 했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수분해할 때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수소이온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을 양승자 펌프라 하거나 혹은 수소이온 ATP아제라 합니다. 수소이온 양승자 펌프라 하거나 양승자 ATP아제라 합니다. 얘는 1차 능동수송이니까 이쪽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세포질 쪽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소이온에 대한 수송은 능동수송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수송이 되는 것이니까 수소이온에 대한 수송은 수동수송입니다. 이 수동수송에 대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설탕을 강제로 수송하는 능동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 설탕의 농도가 낮고 안쪽에 설탕이 축적이 되더라도 이 반응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설탕이 수송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 이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가 시간당 몇 미터를 이동하느냐가 아니라 여기의 속도는 화학에서 속도입니다. 화학에서의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P의 농도, 즉 시간당 이동하는 설탕 분자 수가 속도가 되게 됩니다. 시간당 이동하는 설탕 분자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당 설탕이 더 많이 수송이 되려면 얘는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에 의존적이니까 수소이온에 대한 농도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은 설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이온에 대한 농도 기울기를 증가시키려면 세포 외부에 pH를 낮추는 것이 가장 좋겠지, 그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세포 외부의 설탕 농도를 낮추어 버리게 되면 설탕의 농도 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들어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는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세포질의 pH를 낮추어 버리게 되면 여기에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두 곳의 수소이온 농도 차가 거의 형성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일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설탕도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속도가 감소가 되게 됩니다. 4번에 수소이온이 막을 더 많이 투과되게 만드는 물질을 첨가한다. 수소이온이 막을 더 많이 투과되게 만드는 물질을 수소이온에 대한 이오노포라 합니다. 얘는 수소이온이 여기를 통하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작용을 하는 것이 수소이온에 대한 이오노포입니다. 따라서 얘가 작용을 해버리게 되면 얘가 펀해도 계속 수소이온을 여기로 집어넣어 버리니까 농도 기울기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탕의 수송률은 감소가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3번 식물 호르몬인 오옥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오옥신은 줄기의 신장은 촉진시키고 뿌리의 신장은 억제한다. 참이 되겠지. 오옥신은 세포 신장을 촉진시킵니다. 이때 오옥신은 줄기 신장은 촉진시킵니다. 대신 뿌리 신장은 억제합니다. 또한 오옥신은 줄기와 잎의 분화를 억제합니다. 대신 오옥신은 뿌리의 분화를 촉진시킵니다. 이것을 함께 기억할 때 이때 줄기 신장이 촉진되는 것은 정단부의 신장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줄기와 새로운 잎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이니까 곁가지의 발달은 억제합니다. 정단부의 신장을 촉진시키고 곁가지의 발달을 억제하는 것을 정단우성이라 합니다. 정단우성에 관여하는 것이 오옥신입니다. 뿌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무엇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느냐 하면 겹뿌리, 척근이 되게 됩니다.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것에 대해서 시토키닌은 기량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토키닌은 사이토키네시스, 우리말로 세포 분열이라 합니다.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식물 호르몬이라 해서 얘를 시토키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토키닌은 줄기와 잎의 분화를 촉진시킵니다. 즉, 격가지의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정단부의 신장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시토키닌은 정단 우성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단 우성에 대한 기량적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시토키닌은 뿌리의 분화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업을 할 때 식물의 경우에 조직 배양을 통해서 식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호르몬이 오옥신과 시토키닌입니다. 얘는 잎이든 줄기든 뿌리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오옥신과 시토키닌을 함께 처리하게 되면 오옥신의 효과 때문에 줄기와 잎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고 시토키닌의 효과 때문에 뿌리가 형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분화된 세포에 과잉 정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인위적으로 식물의 종량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캘러스라 합니다. 이렇게 캘러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캘러스에다가 순서는 바꿔도 무방합니다. 오옥신을 처리하게 되면 오옥신에 의해서 뿌리가 형성됩니다. 뿌리가 형성된 곳에 이제는 오옥신을 제거하고 시토키닌만 처리합니다. 그러면 줄기와 잎이 형성이 되어서 어린 식물체, 유식물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잘 키우면 내가 원하는 식물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옥신과 시토키닌에 대한 기능 때문에 이들을 이용하게 되면 조직 배양을 통해서 식물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옥신은 줄기와 잎의 분화를 억제하고 뿌리의 분화를 촉진한다. 차입니다. 세 번째, 식물을 수평으로 놓으면 줄기는 중력과 반대인 위로, 뿌리는 아래로 자라게 하는데 오옥신이 관여한다. 생장을 통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굴성이라 합니다. 빛에 대한 굴성을 굴광성이라 하고, 중력에 대한 굴성을 굴중성이라 합니다. 굴광성과 굴중성에 관여하는 것이 오옥신이다. 굴광성은 줄기에서 오옥신은 활발하게 분열하는 분열 조직에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정단 분열 조직에서 경단, 정단 분열 조직이겠지. 경단, 정단 분열 조직에서 오옥신이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얘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되 빛이 만약에 이쪽 한쪽 방향에서만 주어지게 되면 이때 빛은 청색광입니다. 이 청색광에 대한 광 수용체가 조금 전에 기공 열림에 대한 수용체는 제아크산틴이라고 하는 크산토필, 카로티노이드이면 여기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가 되게 됩니다. 얘를 포토트로핀이라 합니다. 포토트로핀은 효소입니다. 단백질 인산화 효소입니다. 이 단백질 인산화 효소에 의한 작용이 오옥신의 수송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오옥신이 이 방향으로는 적게 이동하게 되고 빛이 없는 쪽으로 더 많이 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빛이 비추어지는 쪽은 오옥신의 농도가 낮고 그늘진 쪽은 오옥신의 농도가 높으니까 이쪽에서 세포의 신장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이쪽과 이쪽의 세포의 수는 동일한데 세포의 길이가 기니까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얘는 빛을 향해서 굴곡 생장이 일어난다 해서 얘를 굴광성이라 합니다. 뿌리의 경우에는 뿌리의 끝에 있는 정단 분열 조직을 근단 분열 조직이라 한다 했고, 근단, 정단 분열 조직.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세포층을 뿌리골무, 근관이라 한다 했습니다. 근관에 근관세포가 있으면 근관세포 내에 전분이 굳어가지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평형석이라고 하는 전분립이 있습니다. 전분립은 쪽다리들 말이고 우리 말로 한글 음을 차용해서 그대로 적었는 것입니다. 전분 덩어리, 전분 입자란 뜻입니다. 이 평형석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가라앉습니다. 오옥신이 유관속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얘가 수송이 되기 위해서는 근관세포의 평형석과 또 하나는 칼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형석이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오옥신이 아래쪽으로 더 많이 수송이 되어서 이 방향으로 갑니다. 위쪽은 적게 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의 얘는 뿌리야. 뿌리의 피층세포에서 위쪽은 오옥신 농도가 낮고 아래쪽은 오옥신 농도가 높습니다. 근데 뿌리의 경우에는 오옥신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신장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고 억제가 되니까 이쪽에서는 세포 신장이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니까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쪽은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중력을 향해 자란다 해서 얘를 굴중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식물을 수평으로 두게 되면 빛이 주어질 때 빛이 이쪽에서 주어지니까 줄기의 경우에는 위쪽이 오옥신 농도가 높고 아래쪽이 오옥신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뿌리는 중력 때문에 위쪽이 오옥신 농도가 낮고 아래쪽이 오옥신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얘는 오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이 더 잘 자라니까 이렇게 자랄 것이고 얘는 오옥신의 농도가 높은 쪽이 더 못 자라니까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는 뿌리가 아래쪽으로 자라는 것 굴중성이 되게 되고 줄기에서는 위쪽으로 자라는 것이 굴광성에 대한 효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식물체를 놓았을 때 줄기는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로, 뿌리는 아래로 자라게 한다. 이때 관여하는 것이 오옥신이다. 4번에 줄기의 굴광성은 빛이 조사되는 반대쪽에 오옥신이 높은 농도로 축적되어 세포 신장이 더 활발할 때 일어난다. 그것이 참이다. 5번에 오옥신의 이동은 아래로만 이동하는 단일 방향 수송을 나타내며 줄기를 거꾸로 세워도 오옥신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얘가 틀린 지문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귀리의 좌엽초를 가지고 실험을 먼저 했었습니다. 여기를 절단을 하고 여기를 절단을 할 때 식물의 경우에는 축에 대한 것을 위쪽을 정단이라 하고 줄기에서 아래쪽을 기저라 합니다. 정단 쪽을 A라 하자, 기저 쪽을 B라 하자. 얘는 정단이 위에 있고 기저가 밑에 있을 때 오옥신을 묻힌 솜을 위에 두게 되면 오옥신이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제는 뒤집어 가지고 기저를 위에 정단을 아래에 두고 오옥신을 묻힌 솜을 두게 되면 오옥신이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단을 위에 두고 기저를 아래에 둔 상태에서 오옥신을 묻힌 솜을 아래쪽에 두게 되면 위로 수송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위쪽을 기저를 두고 아래쪽을 정단을 둔 상태에서 아래쪽에다가 오옥신을 묻힌 솜을 처리하게 되면 오옥신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수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오옥신은 단순하게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옥신은 기저에서 정단에서 기저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됩니다. 정단에서 기저로만 수송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수송의 형태를 극성수송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옥신은 극성수송을 통해서 줄기의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지 중력에 의해서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단일 방향 수송이라 한 것입니다. 설명은 옳지 않다가 되겠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4번. 식물 호르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옥신은 정단 우성,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 촉진한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베렐린은 꽃가루관의 생장, 화분관이라 합니다. 화분관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열매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화분관 생장과 열매 생장을 촉진시킨다. 참이다. 시토키닌은 사이토키닌이라 해도 되고 시토키닌이라 해도 되고 정단 우성을 억제한다. 이것도 아까 정리했던 것이지. 곁눈의 생장을 촉진한다. 곁눈, 곁가지의 발달을 촉진한다. 줄기, 잎의 분화를 촉진한다. 참이다. ABA는 종자의 발화를 촉진시킨다. 잎의 노화를 지연시킨다가 아니라 잎의 노화를 촉진시킨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낙엽을 촉진시킨다 해서 낙엽 앱시전이지, 앱시전을 촉진시키는 산이라 해서 앱시식 애시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실수했다. 종자의 발화를 촉진하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종자의 발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자의 발화를 억제한다. 종자의 발화를 억제하고 잎의 노화를 촉진시킨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더해서 낙엽을 촉진시킨다. 에틸렌은 뿌리의 분화와 뿌리 틀의 생성을 촉진한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참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끊었다 하죠.